존윅 유니버스의 첫 번째 스핀오프 영화 발레리나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액션 영화를 찾으신다면 이번 발레리나는 꽤나 뛰어난 소작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액션의 분량 자체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아서요. 신 구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액션씬을 끊임없이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공식적인 감독은 렌 와이즈먼으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죠. 이미 많이 돌고 있는 비공식 후일담들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그 발레리나 최초 완성본의 내부 평가가 거의 최악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존윅의 원래 감독인 체드 스타일스키가 다시 메가폰을 잡으면서 엄청난 분량을 새롭게 찍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일단 이번 작품은 존윅 시리즈만의 오리지널이 강하게 묻어있는 그런 액션을 정말 원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촬영 기간이 정말로 오래 걸린 만큼 영화 안에서 재조립이 된 분량도 그만큼 많을 거고요. 애초에 이 각본의 원안 자체가 존윅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인 오리지널 영화로서 기획이 됐었는데, 그런데 존윅 세계관이랑 어느 정도 공통점이 좀 보이다 보니까 존윅을 위해서 각본을 좀 수정해서 새롭게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요, 여기저기 바느질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구간이 확실히 좀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액션 영화로는 충분히 괜찮지만 한편에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께는 이게 충분한 설득력과 완성도를 드리기가 조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일단 시리즈를 다 챙겨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존윅 선생님께서는 4편에서 분명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미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존윅 세계관을 활용한 작품이 또 나올 수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아마 이번 발레리나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손오공이 없는 드래곤볼, 에런 예거가 없는 진격의 거인, 그런 느낌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없는 주인공 세계관의 이야기라는 게 어딘가 좀 허전한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다 보니까 제작사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를 했던 건지 이번 작품의 시점을 아주 절묘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발레리나의 이야기는 존윅 3편과 4편 사이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지어지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주인공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But here you are, back where you began. All of this for what? Is it sabachki? 자, 그래서 존윅 3편 속에 등장했었던 이 장면은요, 이번 발레리나의 시점으로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They could kill me just for talking to you. You honor me by bringing death to my front door. 이 시점에서 존은 최고회의의 산하 조직 중 하나인 루스카로마라는 조직의 소장, 디렉터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터와의 대화 과정에서 사실은 존 역시도 이 루스카로마에서 킬러로 성장을 했다는 설정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이 극장의 무대 위를 보면 말이죠. 가혹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발레리나가 한 명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나의 등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발레리나에서 보셨다시피 주인공인 이브와 마찬가지로요. 문신의 소유자가 루스카로마 소속의 킬러이자 보디가드인 키키무라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Rooney, enough! 그리고 이 문신을 가진 룬이라는 이름의 이 발레리나는요, 존과 눈빛 교환을 한 차례 하면서 뭔가 큰 비중을 가질 것처럼 연출이 일단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루니가 직접적으로 존윅 시리즈에 다시 등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3편에서 등장했었던 이 떡밥은요, 이번에 발레리나에서 주인공인 이브에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윅 본편이랑 자연스럽게 잘 연결한 거 알겠고, 또 키아누 할아버지께서 꽤 긴 분량의 출연으로 지원 사격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도 기존 팬들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이벤트가 맞기는 하죠. 자, 하지만 일단 영화 자체가 재미있어야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일단 발레리나는요,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그다지 강한 설득력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화는 주인공인 이브의 어린 시절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할슈타트를 근거지로 한 킬러 조직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불행한 사건을 겪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지니까 윈스턴이 이브를 거둔 다음에
루스카 로마의 디렉터에게 데려다 주면서 킬러로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존윅 3편에서 룬이라는 인물이 혹독한 발레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나왔었던 것처럼 발레리나의 주인공인 이브도 발레 훈련과 킬러 훈련을 병행하는 과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존윅의 세계관이라는 건 말이죠. 개연성이란 걸 진지하게 따지는 순간부터 그 모든 설정들이 성립이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킬러 조직이 전 세계 곳곳에 암약을 하고 있는데 You working again? No, just sorting some stuff out. 국가의 공권력조차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들만의 영역을 지금까지 잘 숨겨왔다 라고 하는 이 작품의 설정에는 솔직히 현실성 같은 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리 현실 속에 컨티넨탈 호텔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온갖 정치인들이 자기 이권에 맞도록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난무를 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존윅 이야기는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냥 이걸 보는 모든 관객들이 개연성 같은 건 일단 좀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 개연성이 없는 설정을 이용해서 얼마나 멋있는 액션과 사건을 뽑아냈는지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기로 무언의 합의를 다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르에서는 말이죠. 이야기의 디테일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좀 진지하게 따지면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잖아요. 뭐 컨티넨탈 호텔은 대체 무슨 자금으로 저 뉴욕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또 경찰이 조직들 사이의 살인을 눈감아주는 게 어떻게 지금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지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세계관의 설정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설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유추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은 애초부터 그냥 배제를 해버리면서 관객들이 그런 설정의 개연성에 대해 생각할 만한 계기를 그 자체를 만들어주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윅은 의도적으로 현실성을 제거한 세계관 속에서 그냥 액션과 우리 키아누 선생님의 멋있는 분위기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발레리나는 말이죠. 존윅 본편 시리즈가 아주 의도적이고 또 영리하게 제거를 해놨었던 그 설정의 개연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야기를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윅의 본편처럼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브가 어떻게 성장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강해져 왔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묘사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다 까발려 버리고 있는 거죠. It's not what you did, son, that angers me so. It's who you did it to. Ooh. You fucked up his dog. That's what you did. You fucked up his dog. That's crazy shit, man.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존윅이 어떻게 강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존윅의 강함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의심을 할 필요도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레리나에서는 정반대로 이브가 어떻게 강해졌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진짜로 강해질 수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근거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WWE에서 언더테이커라는 캐릭터가 장의사라는 컨셉을 내세울 때 말이죠. 이 연출진들은 언더테이커가 진짜로 장의사인지 또 장의사 자격증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연출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장의사라는 실제 직업에서 특정한 컨셉과 이미지와 분위기만 그냥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WWE 연출진과 언더테이커라는 캐릭터는요. 그냥 사람을 묻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레슬러라는 그 컨셉과 이미지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컨셉의 구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굳이 제공해 줄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WWE에서 언더테이커 특집이랍시고 언더테이커가 어떻게 장의사로 성장해 왔는지 또 장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어떻게 갈고 닦아 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야기가 되게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언더테이커의 그 신비롭고 강력한 이미지도 오히려 퇴색이 되어버리겠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근거를 자기들이 주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발레리나는 정확하게 이런 실수를 저질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브가 가지고 있는 컨셉과 이미지 자체는 너무나 쿨하고 멋있죠. 발레를 기반으로 싸우는 킬러라는 이미지, 얼마나 유니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영화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해요. 이브가 발레와 살인 기술을 동시에 훈련받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오히려 관객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발레 훈련과 킬러 훈련에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저걸 동시에 훈련받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킬러 훈련 받기도 바쁠 텐데 왜 굳이 발레리나 수련을 저렇게까지 발톱이 빠져가면서까지 하게 만드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 또 그리고 저 요원들은 저렇게 발레를 훈련을 해가지고 진짜 프로 발레리나들과 발레로 경쟁을 해서 뉴욕의 극장 무대에 오를 자격을 갖춘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저 마른 체형으로 충분한 전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정말로 맞긴 한 건가? 뭐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이번 영화에서는 이브가 강해지는 과정이 너무나 자세하고 세세하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서 존윅 본편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We called him Baba Yaga. 존윅이 어떻게 전설적인 킬러 바바야거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만약 본편 시리즈가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묘사를 해 나갔었다면요. 오히려 지금의 존윅이 가지는 그 신비로운 이미지는 엄청나게 퇴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존윅은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존윅은 원래 그냥 기세 하나로 먹고 들어가는 작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발레리나는 말이죠. 그 기세로 대충 눈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오히려 정반대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2부의 사연으로 관객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리즈가 애초에 1대 99의 구도를 가진, 거기다가 그 일이 나머지 99를 그냥 압살해버리는 비현실성의 끝판왕격인 장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르에서는 기세가 정말로 중요한 장치인 건데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과정을 끌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WWE의 언더테이커처럼 그냥 모두가 속아 넘어가주는 그런 기믹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현실성을 갖춘 프로킬러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주인공의 반대 세력이죠. 컬트적인 킬러 집단인 할슈타트의 행동 양식도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얘들은 의장의 직계혈족인 후계자를 계속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컨티넨탈 호텔 내부에서 작전을 벌이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협으로 따지면 정식적인 조직 외에 있는 뭐 사파나 오랑캐 같은 그런 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만 리더스가 연기하는 다니엘 파인이라는 킬러의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무려 컨티넨탈에 대적하는 것까지 감수를 하고 있으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쟤들은 직계혈족에 저렇게까지 목숨을 거는 그런 막 나가는 애들이구나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슈타트라는 조직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영화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레나 마카로라는 그 이브의 친언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나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친동생인 이브를 봐서 너무 충격적이고 반가우니까 그 아버지인 의장의 말을 딱 한 번 거역하면서 이브를 막 쫓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장이 약간 삔또가 상해가지고 그 명령 어긴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나 소중한 직계혈족인 레나를 죽이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이게 뭐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의장의 말을 안 듣는 게 그렇게 중차대한 위반 사항이라면 말이죠. 그 다니엘 파인에게서 억지로 납치해온 그 손녀딸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의장한테 나는 할아버지가 미워요. 왜 우리 아빠 괴롭혀요? 막 이렇게 대들고 있으니까 사실 그 손녀딸도 결국에는 나중에 의장한테 반기를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반란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딱 한 번 의장의 말을 거역한 레나랑 이 손녀딸이 뭐 크게 충성심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레나 쪽이 더 충성심이 높죠.
자, 그런데도 의장은 갑자기 나는 이제 이 손녀딸이 있으니까 내 말 안 듣는 자식놈은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레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보면서 사실은 악역한테도 이 철학이랑 일관성이 좀 있어야 얘한테서 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는 모습을 자꾸 보이다 보니까 그냥 이 악당 세력이 우습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할슈타트의 주민들이 싸우는 방식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지리적으로 고립된 공간에 위치한 마을 전체가 이 조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광신도적인 킬러들의 공동체라는 이 설정 자체는 굉장히 컬트적이고 신선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아이들이 포함된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킬러랍시고 이제 한밤중에 작전을 위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진짜로 평범한 그 마을 아저씨 아줌마들의 외모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맞나 싶어지는 느낌이 좀 턱턱 걸리면서 거부 반응이 좀 생기는데 가뜩이나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막 화염 방사기로 잔인하게 막 지져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열선비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 너무 꺼림칙해져가지고 이 영화를 액션씬을 신나게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예전 작품에서는 이런 장치들을 굉장히 잘 마련을 해줬었습니다. 예전 존윅 시리즈에서는 그 존윅의 차를 뺏고 귀여운 댕댕이를 죽인 이 나쁜 애들이니까 쟤들은 좀 벌을 줘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존의 현상금을 노리고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존이 좀 처참하게 반격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심리적인 정당성과 핑곗거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장의 명령 때문에 애들을 집에다가 재워두고 한밤중에 달려나온 그런 부모님의 외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면서 계속 좀 뭔가 싶어지는 기분은 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죄책감 같은 걸 느끼면서 이걸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액션 영화로는 상당히 괜찮은 영화가 맞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그다지 좀 추천을 드리기에는 힘든 영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노이즈가 개입될 만한 순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액션씬에서도 몰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 많았었고요. 그리고 존윅이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루스카 로마의 디렉터가 부탁을 해서 이불을 제거하러 오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갑작스러운 등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원래 삭제된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You promised me transport. I did. In exchange for a favor.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Where did you want to go? Casablanca. 그 3편에서 디렉터의 도움을 받아서 모로코로 존윅이 향하던 여정 중간에 次の旅を待ってるんでしょ。でも少しばかり予定を変更するという連絡を受け取りました。 그 디렉터에게서 긴급한 부탁을 받고 할슈타트로 여정 중간에 이동하게 된다는 뭐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상영본에서는 이 장면이 삭제가 돼서 여기서 존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도 설명이 충분히 되지가 않고 또 디렉터의 부탁을 받아서 이불을 주기로 왔다면서 왜 갑자기 12시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조건을 자체적으로 거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존은 루스카로마와 할슈타트 사이에 그 전면전이 일어나는 걸 막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는 존이 할슈타트 요원들을 갑자기 막 직접 쏴 죽이면서 오히려 루스카로마와의 전면전을 자극하고 있는 꼴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이게 이야기의 앞뒤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액션 영화를 보러 가신다면은 그래도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완성도를 지닌 영화를 기대하신다면은 추천을 그다지 드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영상을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말이죠. 이 존윅도 5편 제작이 이미 확정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또 예? 4편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끝을 내놓고 또 무슨 이야기를 더 하시려고 한다는 걸까? 물론 저도 존이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건법을 또 펼쳐주신다면은
뭐 또 재밌게 보기는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화를 WWE처럼 기믹을 즐기면서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5편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이제는 들기도 해요. 어쨌든 좋은 점도 꽤나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그에 못지않게 꽤 많았었던 영화. 발레리나의 별점은 개인적으로 3점이고요. 굳이 극장 가서 꼭 봐야 될 만한 작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